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발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이 붙는다는 뜻이죠. 발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싹이 난다는 뜻입니다. 발화를 통해 세상이 타버리고 새롭게 창조됩니다. 발아한 싹이 커다란 나무로 성장해서 지친 이들에게 그늘을 드리워줍니다. 문학이, 예술이 위안을 줄 수 없다.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 함께 느끼고 있다고, 우리는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써서 보여줄 뿐. 이렇게 말한 작가가 있으니 바로 성석재입니다. 저도 글쟁이 입장에서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겠다고 글을 쓰지는 않거든요. 다만 쓰고 또 쓸 뿐입니다. 독자가 자신의 심리에 따라 위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공감하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그의 신작을 읽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석재죠? 네. 엄청난 작가 성석재.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투명인간이라는 제목의, 예. 이제 막 6월 30일에 출간됐고요. 아, 따끈한 신간이네요. 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워낙 그 위치도 확실한 작가고 해서, 인기가 아주 대단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네. 또. 그리고 시일성도 이제 이 투명인간이 SF에 나오는 투명인간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존재감이 없는 그런 투명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임병장 예. 같은 경우에도 나는 부대에서 투명인간직을 받았다. 예. 이러면서 투명인간이란 말이 이제 굉장히 회자되고 있으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근데 마침 또 이 소설이 나와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한 번씩은 그렇게 이런 자기가 투명인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살면서 네. 서글프고. 투명인간의 대본 경험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은데, 네. 학교에서 예를 들면 맨 앞에 3년 내내 앉아서 공부했는데 졸업하는 즈음에 선생님이 넌 처음 본다 누구니? 이런다든지 너무 존재감 없이 앞에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러 명 앉아서 대화하는데 나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붕어처럼 내 말을 못 듣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해준다거나 이제 그런 여자들 수다 떨 때 좀 그렇거든요. 그런다거나 아니면 이제 50대 지금 이제 여기 소설 속의 주인공도 50대 중반 특이하게 또 저자랑 동갑인 걸로 나와요. 60년생. 근데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가족이 그냥 들고 나는지도 모르고 전혀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은 잔소리로 쏘아붙인다든지 내지는 또 회사 점심시간에
자기만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다 나가버린다든지 존재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런 걸 당하면 사람이 예,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텐데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게 없는 게 전혀 그냥 그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경험은 진짜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항상 투명한 아니지만 그때 문득 예, 네. 한 번씩 당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투명인간 되면 안 되겠다. 나도 빨리 존재감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이제 다시 하게 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이 김만수라는 이제 주인공인데요. 네. 이 사람은 그냥 우리처럼 일상생활에서 투명인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일생을 걸쳐서 희생과 봉사와 노력으로 점철된 희생적인 인생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투명인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고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또 아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장남이라 뭐 그렇지도 않았는데. 네, 장남이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라고 해야 될까 고엽제 피해로 예,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넷째인데 이제 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남의 역할을 넌 오늘부터 기둥이 되어야 돼. 할아버지가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장남 강박. 우리 집의 기둥이야. 라고 갑자기 넷째가 이제 첫째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저자 성석재 씨는 책에서 이 투명인간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이 투명인간이 악인지 선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 해답을 내놓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단 한 번도 김만수라는 그 주인공이 화자가 되지 않아요. 이 책 거의 350페이지 뭐 넘는데 끝까지 그 주변 인물들이 다 화자가 돼서 이 사람을 조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들이 짧은 것들이 다 모여서 이 김만수라는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모자이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시각이 다 틀리니까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고 저렇게 비춰줄 수 있고 뭐 아니면 저 사람이 어용인가 뭐 이제 노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니면 진짜 정말 노동자를 위하는 사람인가 바라본 시각에 따라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독자 스스로 과연 이 사람이 나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잘 산 것일까? 뭐 정말 시대의 희생자일까? 아니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일까? 이런 거를 스스로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독자한테 저는 해답을. 본인 잘못이 반이라고 보는 게요. 네. 우리가 농담이지만 헌신하면 헌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헌신하면 중간중간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고 좀 치사할 것 같지만 가끔은 공치사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없이 오로지 헌신하면 헌신짝 되는 거예요. 네, 공치사가 근데 참 치사하더라고요. 공치사 하려고 그러면 입이 좀 부끄럽고 근데 치사스러워요. 한 번씩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왜 태극기 휘날리며 네. 그 형이 동생에 대한 그 무한 헌신이에요. 어찌 보면. 네, 그렇죠. 대신 죽으려고 달겨들은 막 계속 그러는데 과연 그 동생이 마냥 고맙기만 했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형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책을 이게 다 본 게 아니라서 만수 씨가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무한 헌신으로 일관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만수의 정작 본심은 모릅니다.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중간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대사 치는 거, 뭐 주변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하는 거 보면 나는 뭐 그 형제들이 다 똑똑해요. 160이 넘고 IQ 넘고 이런가 봐요. 형부터 시작해서 누나 다 똑똑하고 국립대 가고 뭐 이런데 나만 IQ가 100 언저리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준 가족한테 고맙고 나는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지 못한 데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게 이제 자기의 인생 철학이 된 사람입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주다니 뭐 가족이 어디 가서 쇼핑해갖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선택하는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닌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때문에 서로 대등하게 인정을 하고 조금 더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본인의 성격 문제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60년대 50년대 얘기니까 50년대부터 이제 한 100년사를 조망하는데 3대에 걸쳐서요. 예전에는 이제 시골에 소파라서 우골탑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책에 나오더라고요.
소파라서 대학 보내고 서울에 대학 보내고 예. 그 학생들은 학교하고 자취방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생활하는데 그런 전형적인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 장남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학교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뭐 서울대 같은 데 국립대에 정말 좋은 대학에 보내놨는데 이제 베트남전에 그 뭐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려다가 베트남에 가서 이제 사망하고 마는 거죠. 그 태양이 없어진 거죠. 그 가족의 태양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시 유지를 받들려고 동생이 또 서울대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만수라는 IQ가 낮은 너무나 평균 이하의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걸 희생해서 그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네, 그렇게 됩니다. 안 좋더라고요. 어디가 이게 연속극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애인 사법고시 뒷바라지한 여자치고 끝까지 결혼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희망이 없이 남의 희망에 자기 희망을 걸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너무너무 착하고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이제 저자가 이 책을 마무리할 즈음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끝내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 그리고 이제 뒤에 막 많이 쓰다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 막 덜어냈다, 이런 걸 이제 인터뷰를 쓰긴 했는데, 그 이제 김만수라는 주인공이 이제 거기에 그 동생이 버리고 간 아들을 양아들로 해서 키우거든요. 이제 동생이 되게 이기적인 서울대 뭐 이제 나온 동생인데, 그 태석이라는 아이가 아버지 우리 뭐 가훈이 뭡니까? 학교에서 알아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김만수가 우리 집 가훈은 염치를 알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염치라는 건 부끄러움을 아는 거다. 동물들은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느냐. 잘못한 걸 반성하고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염치다. 그게 우리 집 가훈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요즘에 뭐 세월호도 그렇고 뭐 월드컵 뭐 대표 유임도 그렇고 예, 대표 감독 책임을 아무도 안 지잖아요. 네. 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책임 안 지고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넘어가는 사회인지.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과연 그 세월호는 그 정교조가 뭐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 때 다 강구형 대응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이 사회에서 이 주인공 김만수 씨는요,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집니다. 지나칠 정도로. 답답한 걸까요? 저는 그러면서 너무 염치가 없어진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회가 예전에 너무 염치를 따졌다면 옛날에 이제 뭐 계셨던 분들은 근데 지금은 이게 뭐 너무 만연한 건지 사회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자기 위치에서 저지른 일이거나 뭐 개인적인 잘못이거나 전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게 늦게 소설 읽으면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이제 각 개개인의 일상의 염치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네. 우리가 적정선을 자꾸 찾으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네. 너무 안 줘도 문제고 너무 줘도 또 문제인 거예요.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는 것도 네. 내 탓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 내 탓이요 운동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네. 서로가 내 탓이요 하면 공동 책임 무책임이 돼요. 네. 책임의 한계도 없어지고 책임은 져야 할 장본인이 희석된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아닌 거죠. 냉정할 건 냉정해서 갈라서 이건 네 책임이니까 너 무한 책임져야 돼. 그 사람 인생이 박살이 나더라도 책임질 건 책임져야죠. 근데 우리는 내 탓이요. 뭘 내 탓이에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내 탓이요뿐만 아니라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그 공동 책임 무책임. 세월호도 같은 거예요. 잊지 말자. 안 잊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잊지 않는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행동해야 되고 밝혀내야지. 그냥 안 잊고 옛날에 슬픈 일이 있었어. 난 정말 그거 못 잊을 것 같아. 그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잊어도 좋은데 해결하고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얽힌 것들을 다 털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잊어도 되고 잊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안 잊고 살아요, 사람이. 잊어지는 거지. 노력해야 기억되는 거라면 나는 잊은 거하고 다를 바 없다고 봐요. 네. 자동으로 기억돼야지. 제가 또 말이 길었습니다. 아니고, 진짜 진상규명하고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 산다는 게 정말 너무 한스럽고, 왜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회가 됐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성석재도 그래서 아마 뒤에 와서
네.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도대체 같아요. 이 사회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네. 그러니까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간지 네. 인터뷰에 보니까 소설가들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사회에 네. 반응하고. 근데 네. 그런 사건,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과연 소설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무엇일까? 앞에 나서 선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 옆에서 그거를 서술해주고 보여주는 독자들 편에서 하는 게 그렇죠. 역할이 아닐까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소설가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문했다고 합니다. 회의도 많이 왔을 거고, 네. 과연 내가 이렇게 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쓰고는 있으면서도 끝없이 회의하게 되고, 이걸로 과연 될까? 그러니까 촛불 집회 나가면 거기 나가서도 또 회의가 오고, 집에 앉아서 뭘 쓰고 있으면 또 그것대로 그러고, 어디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네. 정석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까지 정말 고심을 해서 빽빽하게 온갖 기억력을 거의 사진 찍은 것처럼 엄청난 기억력으로 관찰력으로 묘사를 풀어놓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 조금 그런 문제, 아까 말씀드린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과연 김만수라는 인간이 앞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순박하고 착하게만 하는 인간인가? 자기 탓으로만 돌리는, 자기 책임만 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런 이제 약간 혼란에 빠지는 듯한 혼란에 그런 빠졌겠죠. 느낌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도. 누구든 그랬을 것 같고, 어찌 보면 그게 더 독자들한테는 와닿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게. 차라리 혼란스러워하는 게,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답답함을 느끼는 게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럴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젊은 사람들은 좀 안 와닿을 정도로, 아니, 이렇게 살았던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게 많을 텐데, 작가가 스스로 그 혼란스러움을 드러냈다는 거는 어쩌면 오히려 솔직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냥 투명인간 제목만 보고 예. 그냥 선입견으로 책을 읽을 때는 그 원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아프니까 중년이다. 누군가 중년인 분들이 이 그동안 굴곡진 세월을 살아왔던 거를 지금 그리고 이렇게 푸대접 받는 거를 누군가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겠지 하고 읽었는데 뒷부분에 갈수록 이제 이 김만수라는 사람이 과연 잘 산 걸까? 악일까? 선일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면서 끝까지 만족하거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이런 질문까지 던지는 걸 보니까 과연 대작가인 것 같습니다. 회의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인생을 만족한다라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 인생을 돌려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 페이스로 몰고 가는 게 아니야, 난 잘 살았어. 내가 희생함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집안이 잘 됐고 나도 그만한 보람을 느낀다. 내 인생의 보람이다.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세뇌시켜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혼자 있을 때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남이 오면 다른 형제나 식구들이 나타나면 원래의 만수 씨로 돌아갔겠지만 혼자 있을 땐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회의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작가한테 정말 만수 씨가 돼서 한 번이라도 화제가 돼서 글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었어요. 읽으면서 끝까지 이제 속을 모르니까. 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천사로만 산 사람이 있을까? 천사인데 옳고 그름을 잘 모르는 천사. 그냥 남한테 무조건 희생하는 천사.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거가 작가의 굉장히 일종의 재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끊임없이 만수 씨를 대신해서 읽는 사람이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만수 씨의 발언이 계속 있으면 그거를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하나 이럴 수 있는데 그 실제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수 씨의 발언을 제거해버리면 네. 독자가 만수 씨의 발언을 대신한다는 거죠. 읽는 사람에 따라서 네. 자기 세대에 맞는 만수 씨로 빙의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성숙지는 그걸 노렸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굉장히 탁월하다는 네. 생각도 들면서도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좀 막 읽으면서, 네. 뭐 혹시 만수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결국 그건 독자의 몫이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만약에 이 책을 읽으신다면, 네. 각자의 시각으로 말씀하신 대로, 네. 각자의 무게만큼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젊은 친구들도 읽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옛날에 그 역사를 복원한 듯한, 근세사를 복원한 듯한 치밀한 관찰력과 묘사를 보면서 막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성석재가 원래. 네, 그렇지만 뭐 또 50대나 40대 어느 정도 그 비슷한 공감대 가지신 분들이 읽으신다면 더 깊이 있게 읽으실 것 같아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닌 네. 10리길을 걸어서 20리길을 걸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던 그런 분들한테는 더더욱이나 향수를 많이 불러일으키겠죠. 네, 뭐 책보를 메고 예. 뭐 고무신을 신고 이런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 TV에서 봤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뭐 굉장히 정교하게 썼기 때문에 이게 거의 자전적인 내용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 정석재가 그 몇 살 때 올라왔는지를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건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 상주 출생인데 몇 살까지 상주가 정말 촌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내륙 한복판에 그야말로 들판하고 집 몇 개밖에 없는 아주 깡촌이에요. 더군다나 이 60년대의 상주라 그러면 네. 길도 제대로 안 돼 있을 때의 상주예요. 네, 여기서는 서울로 나중에 다 가족들이 올라오는데 전기불도 안 돌아오고 이런 집이에요. 시골인데. 상주, 지금도 상주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건 꽃감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상주 꽃감. 네. 나머지는 없거든요. 네. 들판밖에 상주 가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이렇게 저도 한 20여 년 됐는데 상주라는 곳에 이렇게 가면 정말 그냥 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네.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인 이름이 이제 백수인데요. 네. 100살까지 오래오래 살아라 해서 백수라고 했는데 그럼 꼭 일찍 죽더라. 네, 근데 이제 이 어려운 가정 환경을 예. 네가 갖고 이제 떨치고 일어나야 된다 해서 판검사가 되라 이런 가족들의 바람을 안고 상경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 책에 보면 뭐 문학, 철학 이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이 저자랑 비슷하죠. 저자도 법학과 졸업했는데 이제 네. 소설을 네. 썼죠. 그러면서 또 서울의 아주 부잣집 그 같은 하구를 좋아해서 그 집에서는 우골탑처럼 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정성을 들여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구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위해서 기타에 매진해서 또 노래를 불러주느라고 공부를 안 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본인 얘기일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자전적인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다 그런 세월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는 떠나고 베트남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시련의 상처를 네. 고엽제로 씻으려고. 네, 고엽제가 나쁜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래서 그 둘째가 이제 금희라는 예. 그 누나고요. 그다음에 셋째가 명희라는 또 누나고, 넷째가 만수, 이제 복이 많다 이런데 결국 평생 동안 일복만 있는 만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째가 석수, 크게 되라 이러면서 석수가 있었고, 막내 오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캐릭터가 다 다양한데. 너무나 불운하게도 이제 100년 근현대사를 다 이 사람들한테 투여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그 명희라는 셋째는 네. 서울에서 막 그 단칸방 이렇게 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이 돼서 바보가 됩니다. 근데 한참 또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 이런 일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사건을 다 넣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석수는 뭐 공장에 위장 취업했는데 거기서 또 잡혀가서 또 그러니까 위장 취업한 것도 옛날에 노동 운동 하잖아요, 학생들이. 네, 뭐 이기적인 이유로 한 거긴 하지만 뭐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오키라는 막내도 그 학생 노동 운동을 하다가 뭐 거기 같이 일하던 노동 운동하던 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되고 뭐 그러니까 여기 모든 우리 근현대사가 다 녹아 있습니다. 형제가 같이 가스를 마시면요. 네. 부모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경우가 예, 그래서 있어요. 첫째 누나랑 둘째 누나 중에 첫째 누나를 선택한 거예요. 예. 그 고압산소실은 네, 한계이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람 여기. 둘을 못 넣거든요. 네. 그 전에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동네에 보면 형제인데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시원찮아요. 이 시원찮은 건 둘이 가스 마셨는데 하나 먼저 넣는 바람에 네. 하나는 뇌세포가 조금 더 파괴가 되는 거예요. 네. 이산화탄소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 네. 금이랑 명이랑 다 가스를 마셨는데 결국 금이 누나를 먼저 넣고 평생 이제 명이는 바보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착한 그건 딸이었는데. 정말 그 악마의 선택지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결정을 부모가 한 게 아니라 만수가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다 고향에 계시고 자기가 이제 그 모든 가장처럼 서울에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끝끝내 욕만 먹게 되는. 네, 그래서 끝까지 이 명이라는 누나를 거둡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같이 살고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누굴 살리면 형제인 경우거나 뭐 그러니까 가족인 경우에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은 끝내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평생의 멍해가 되는 거니까. 네. 악마의 선택지였죠. 아, 서글픈 옛날 얘기들이 자꾸 나오네요. 네. 근데 뭐 그것도 뭐 그 명희 누나에 대한 자책감 이런 거는 나타나지가 않는 게 한 번도 화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두고 그 누나를 계속 평생 같이 사는 건 나오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이제 행동을 통해서 네. 심리가 드러났겠죠. 죄책감도 있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또 그런 이렇게 좀 모질한 모습을 보면 그날 잠이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하루도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굉장히 네. 빽빽하게 내용이 흘러가지만 사실은 빈 여백이 만수의 마음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네. 빈 여백을 흘러가면서 독자들이 파악할 수 채워나가고 네. 그 세대에 맞는 분들은 공감하고 만수 씨의 입장이 될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은 아 이렇게들 또 살아왔구나. 네. 그래서 연속극에서 보던 그런 낯선 장면과는 또 다른 그런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석재의 투명인간. 뭐 장마철에 이제 비가 오고 한다니까 네. 너구리가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너구리 라면 하나 끓여 드시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주인공의 대사가 없다는 거. 이게 주인공이면서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작가는 이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서 주인공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의 고단함을 표현합니다. 이건 어쩌면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논리와 닿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지 남이 다 좋다니까 그냥 덩달아서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입니다. 주인공 만수 씨의 실존은 자신의 가슴 속에만 존재하고 인생은 주변과의 연결고리로 해석됩니다. 노력했으나 성공을 지속하지 못했고 그것이 단지 자신의 잘못만은 아닌데 우린 종종 가장이란 죄명으로 감수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지목할 대상이 분명치 않습니다. 노력하는데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만수 씨와 다를 바 없이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가치가 전도된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물질적 욕망만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돼서 그런 겁니다. 이 와중에 자발적 가난이니 정신적 행복이니 이런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석재는 투명인간이란 제목을 달았지만 저는 누명인간이라고 읽겠습니다. 열심히 산 죄를 뒤집어 쓴 누명인간 말입니다.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누명을 쓰셨습니까?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